나는 그날 이상하게도 바람이 멈춘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여름의 끝자락처럼 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어쩐지 내가 호흡하는 공기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목 뒤로 땀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더위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감각 때문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며 어둠의 틈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기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이름은 민호, 32.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뒤 도시로 올라와 살다가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장례는 마을의 오래된 풍습에 따라 치러졌다. 아직도 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상주로 서 있던 내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내 뒤편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나 모르게 누군가 서 있기라도 한 듯이.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향 냄새와 무겁게 들이운 검은 상복뿐. 그날 밤 마을 어른 한 분이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네가 모르고 있을까 싶어 말하는 건데 혹시 검은 도포와 갓을 쓴 사내를 본 적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질문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자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곧 저 세상으로 간다네. 피할 수 없어. 정해진 수명 앞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지. 내 아버지 장례 중에도 분명 그가 서 있었을 게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느낀 기묘한 시선,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 그게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깊이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고 귓가에서는 검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비단이 차가운 바닥을 끌고 지나가는 것처럼 스스 하고. 며칠 뒤 나는 밤늦게까지 마을 뒷산의 묘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기운을 또다시 느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풀벌레 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다. 고개를 드는 순간 내 시선 저편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길게 늘어진 검은 도포, 머리에 눌러쓴 갓.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나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발걸음을 떼고 싶었지만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불며 내 앞에 제사상 위 초가 꺼졌다. 깜박이던 불꽃이 사라지자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한 발 또 한 발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은 땅을 디디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겁게 끌리는 소리였다. 죽음을 끌고 오는 발소리.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직 가슴이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만이 내 귀를 메웠다. 정신을 잃었는지 아니면 눈앞이 까맣게 가려졌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묘소 앞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의 이슬이 내 옷을 적셨고 주변은 고요했다. 검은 도포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사상 위 접시에 올려둔 사과 하나가 SP 바닥에 떨어져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존재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다녀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 내 곁을 맴돌고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무너졌다. 밤이면 불 꺼진 방 안구석에 검은 옷자락이 스치는 환영이 보였다. 낮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순간순간 뒤편에 서 있는 검은 갓의 그림자를 스쳐보곤 했다. 처음엔 내 정신이 병든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끊겼다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분의 손자가 내게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다. 형, 장례식장에서 검은 도포 쓴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나만 본 게 아닌 거 맞지? 그 아이의 떨리는 눈빛 속에서 나는
내 두려움이 허상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분명 죽음을 데려가는 자였다. 정해진 수명에 다다른 자를 데리고 가는 존재, 피할 수 없는 그림자. 그리고 지금 그 그림자는 점점 내 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무당을 찾아갔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무속을 이어오던 할머니였다. 내 얘기를 다 들은 그녀는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네가 본 게 맞다. 그자는 사자다. 저승에서 내려와 혼을 데려가는 사자. 하지만 네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가 널 데리러 온 건 아니야. 다만 내 곁을 맴돈다는 건 누군가 가까운 이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거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목을 조였다. 그 가까운 이가 누군지는 아직 모른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 하지만 알아둬라. 그자가 한번 눈에 들어오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시간이 불안 속에 잠겼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온통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누가 먼저 그의 손에 이끌려 갈지, 그가 언제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그 불안은 나를 서서히 갉아먹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나는 검은 갓을 쓴 그에게 쫓겼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손길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벽지를 긁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확신은 커졌다. 그가 곧 내 곁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예감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일상의 감각을 잃어갔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길을 걸어도 발밑에 흙이 닿는 감촉이 무뎌졌다. 모든 감각은 마치 얇은 막에 쌓인 듯 흐릿해졌고 대신 검은 도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내 의식을 잠식해갔다. 나는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피하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그 존재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달빛이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구름이 두텁게 내려앉았고 길가의 가로등 불빛조차 이내 쓰러져 버린 듯 어둑했다. 한 손엔 장바구니를 다른 손엔 휴대폰 불빛을 들고 걷던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앞길에 그가 있었다. 검은 도포, 검은 갓. 빛을 흡수한 듯한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형체를 드러낸 그 사자는 길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나를 향해 인사를 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인사는 생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는 표식 같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직 내 차례는 아니야. 무당이 그랬지. 그는 내 곁에 누군가를 데리러 왔다고? 그렇다면 누구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어머니, 홀로 집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발걸음은 저절로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장바구니가 흔들리며 안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고 숨은 가빠져 목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차가운 정적에 몸서리를 쳤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방은 조용했다. 어머니. 내가 문을 열자 어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다.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고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휘몰아쳤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속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도포 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울려오는 마치 북소리 같은 낮고 무거운 울림. 죽음을 알리는 북소리. 그날 밤 이후 나는 더욱 예민해졌다. 어머니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으려 했고 작은 이상 신호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는 태어나셨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 정해진 거다. 괜한 걱정 말아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정해진 운명, 피할 수 없는 죽음. 바로 그것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존재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친형처럼 따르던 친구 준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아직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건강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퇴근길에 갑작스럽게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왜냐하면 이미 멀리서 검은 도포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정사진 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사람들은 통곡하며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분명히 그가 보였다. 그는 갓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긴 손이 영정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혀왔다. 준호, 그가 너를 데려간 거구나. 나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그 순간 사자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내게로. 마치 다음 차례가 멀지 않았다는 듯. 그 이후 나는 미쳐가듯 살았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그림자를 찾았고 빈방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숨결을 느꼈다. 가끔은 꿈속에서 그와 마주했다. 꿈속에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도망치려 하면 어느새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눈을 뜨면 새벽이었고 온몸은 젖어 있었다. 점점 나는 그가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사자가 아니라 내 삶을 조여오는 운명의 사슬처럼 느껴졌다. 무당의 말처럼 가까운 이를 데리러 온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가 계속해서 내 곁에 머무른다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될 게 분명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 이름이 그의 명부에 적혀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생각에 매일을 떨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끝없는 들판 위에 서 있었는데 하늘은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그림자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없었고 오직 희미한 혼령처럼 흐릿했다. 그 줄 앞에는 검은 도포와 갓을 쓴 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줄을 이끌며 저 멀리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줄의 끝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분명 줄에 속해 있었고 그가 내 앞을 이끌고 있었다. 놀라서 줄을 벗어나려 하자 그는 뒤돌아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명확히 말했다. 너는 이미 정해져 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눈빛은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었다. 마치 현실의 기억처럼 선명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단순히 누군가를 데리러 다니는 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운명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공포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밤이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낮에도 불현듯 심장이 머들탄 압박을 받았다. 매 순간이 그와의 숨바꼭질 같았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었다. 그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나는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피할 수 없다면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 그가 진정으로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포로 나를 잠식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두려움에 갉아먹혀 스스로 무너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내 얘기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국거리 장단 같은 소리를 흘리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직접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하지만 조심해라. 그가 응답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네가 원한다면 이 제단 위에서 그를 불러보아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선택지는 없었다. 공포에 잠식되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느니 차라리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다. 나는 그녀가 차려놓은 제단 앞에 앉았다. 향 냄새가 자욱했고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천천히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주문을 읊으라고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따라하자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 순간 촛불이 꺼졌다. 방은 어둠에 잠겼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검은 도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쓱 하고 다가오는 소리.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노려보던 나는 마침내 그의 형체를 똑똑히 보았다. 이번엔 환영도 꿈도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서 그는 갓을 눌러쓴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척이 방안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사자는 그저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얼굴이 어둠에 묻혀 있어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갓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시선만은 분명히 나를 꿰뚫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동정, 분노와 기쁨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절대적인 공허였다. 나는 그 공허 속에서 나 자신이 이미 결정된 운명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숨을 삼키며 물었다. 왜 나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내 차례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제단 위에 촛불을 가리켰다. 꺼져 있던 불이 바람도 없이 스스로 다시 타올랐다. 붉은 불꽃이 흔들리며 방안을 붉게 물들이자 그의 형체가 조금 더 선명히 드러났다. 도포는 사람의 천이 아니라 마치 어둠 그 자체를 엮어 만든 듯했다.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빛을 빨아들이며 흔들렸고 그 옆에는 희미한 사람들의 얼굴이 수없이 겹쳐 떠다니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얼굴들을 알아보았다.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준호의 얼굴이 있었고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도 있었다.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마치 나를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미세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몸을 떨며 외쳤다.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 순간 사자가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바닥을 스치는 도포자락이 쓱쓱 소리를 내며 내 앞에서 멈췄다. 가까이서 맡은 그의 냄새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매캐한 불길과 시체의 썩은 냄새, 동시에 차가운 흙과 깊은 물속에 눅눅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숨결에 휩싸여 기절할 것만 같았다. 무당은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당신은 이 사람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아니라면 차라리 떠나십시오. 그러나 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들어 나를 똑바로 가리켰다. 순간 방안이 기괴하게 뒤틀렸다. 사방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고 내 귀에는 마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름을 부르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모두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너는 이미 정해져 있다. 너는 이미 정해져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음성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앞이 하얘질 만큼 압박이 몰려왔고 곧바로 숨이 막히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아직은. 나는 살고 싶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사자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갓을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인내심을 드러내는 제스처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제단 뒤쪽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어둠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와 타는 향 냄새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온몸이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무당은 내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그는 분명히 말한 거다. 네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이름은 이미 그 명부에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다. 나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명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당은 한숨을 내쉬었다. 죽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네가 오늘 살아남은 건 아마도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일 게다. 그것을 마치지 못하면 그는 다시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땐 피하지 못할 거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혼란 속에 빠졌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가족을 돌보는 것일까? 혹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자는 다시 올 것이고 나는 그때까지 어떤 이유로든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꾸리려 애썼다. 그러나 어딜 가든 그가 곁에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길모퉁이의 그림자가 그의 도포처럼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갓을 눌러쓴 형체차가 왔다. 밤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줄을 보았다. 끝없는 혼령의 행렬,
그리고 그 맨 뒤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때마다 나는 차라리 소리쳐 외쳤다. 아직은 아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지셨다. 병원에 달려가니 의사는 위중하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다. 나는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제발, 아직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병실 구석에서 나는 또다시 그를 보았다. 사자는 검은 도포 차림으로 어머니의 머리맡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제발, 어머니는 안 돼.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냉정한 확신이 있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왔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의미하는 진실이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숨이 멎었다. 심장 박동기가 길게 울리며 선을 그었다. 방 안에 울린 그 소리와 동시에 사자는 갓을 깊이 눌러쓴 채 어머니 곁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뿐이었다. 나는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가 내 곁을 맴돈 이유는 어쩌면 어머니를 향한 나의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나는 오랫동안 불안에 떨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 애쓴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장례식장을 지키던 순간에도 나는 다시 그를 보았다. 그는 멀찍이 서서 조문객들 틈에 섞여 있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아주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마치 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암시처럼 느껴졌다. 장례식장을 지키던 나는 그 밤 내내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홀 안이 정막에 잠기면 나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저편에 서 있는 사자의 기척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관앞이 아니라 어김없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잡음처럼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내 시선은 오직 그에게 붙들려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존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내 삶의 결속에 스며든 실체였고 언젠가는 나를 데려가러 올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왜 그가 나를 따라다니는지, 왜 아직 시간을 주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공포만 붙잡고 사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장례를 마친 뒤 나는 곧장 아버지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떠난 지금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은 거기뿐이었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며 발밑에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뒤에서 쓱쓱 도포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무게감은 분명히 따라붙어 있었다. 마치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도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멈추는 듯했다. 아버지 묘 앞에 서자 갑자기 찬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여름답지 않게 차갑고 무거웠으며 내 뺨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가셨고 저를 데리러 오는 자는 날마다 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묘비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내 발끝까지 드리웠다. 그 순간 묘비 그림자 속에서 갓을 눌러쓴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무덤 위에 서 있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묘한 확신을 느꼈다. 어머니가 떠난 것은 예정된 일이었고 이제 나에겐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다는 것. 그 매듭을 풀어야만 내 영혼이 비로소 저승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낡은 서랍장을 뒤졌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노트, 오래된 사진,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숨겨져 있던 편지가 있었다. 봉투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오오. 낯설었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빚을 지고 원한을 산 사람이었다.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 네가 죽더라도 네 자식에게 그 그림자가 따라붙을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사자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 내가 명부에 올랐다는 불가사의한 사실. 그것은 단순히 내 삶의 종말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짊어졌던 빚과 원한이 내게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쳤다. 그래서였나. 결국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가 나를 쫓아다니는 건가. 그러나 분노 속에서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한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며칠 동안 나는 강씨 집안의 흔적을 수소문했다. 가까스로 알아낸 것은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지금도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단숨에 그곳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걸어가며 내내 뒷덜미에 시선이 꽂히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저 멀리 밭두렁에 세워진 허수아비조차 검은 도포의 형상으로 보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한 노인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그늘졌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가 이름을 묻기도 전에 노인은 말했다. 네가 그 집 자식이로구나. 결국 찾아왔군.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날부터 이미 정해진 거다. 내 뒤에 따라다니는 놈 나도 알고 있다. 죽은 자를 데려가는 자. 자기 그건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지만 풀 수 있는 길은 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다. 피로 맺힌 원한은 피로만 풀린다. 하지만 그 피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속죄를 원한다면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소중한 것. 나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건 무엇일까? 가족, 기억, 혹은 나 자신? 그날 밤 숙소에서 홀로 앉아 나는 사자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는 내가 어느 선택을 하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생명을 가져갈 뿐일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툭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몸이 굳어 창을 바라보니 안개 속에서 갓을 눌러쓴 형체가 서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내 방 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인 순간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새까맣게 그을린 손자국 하나였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원한을 풀고 그가 왜 내 곁에 서 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비록 그것이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길일지라도 나는 노인이 알려준 말을 되새기며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떠돌았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 말이 귀에 박힌 듯 떨어지지 않았다. 소중한 것이라니 나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다. 아버지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무엇일까?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기억들인가? 그 모든 것이 대가로 요구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밤이면 방 안이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등 뒤에서 쓱쓱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어김없이 그 존재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다가올수록 공기의 냄새가 변했다. 퀴퀴하고 눅눅한 오래된 흙 속에서 사가가는 풀 냄새. 마치 이미 땅에 붙인 시체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감싸는 듯했다. 며칠 뒤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허름한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결심은 했느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놓아야 합니까? 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은 돈이나 땅이 아니었다. 피였다. 원한이었다. 그 그림자가 너를 데려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네가 아직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택은 두 가지다. 내 목숨을 내놓아 원한을 끊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스스로 잘라내든지. 숨이 막혔지.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내가 지켜온 일기장이었다. 어릴 적부터 써온 나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들. 나의 기쁨, 고통,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담긴 종이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였다. 그것을 내놓는다면 나는 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노인은 내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낮게 웃었다. 결국 선택은 내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 그림자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종이마다 묻은 눈물 자국, 번진 글씨.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것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씨가 어느 순간부터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내가 쓴 글씨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몇몇 페이지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너는 이미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선택되었다. 숨지 마라.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아라.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분명히 그런 말을 쓴 기억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손을 빌려 글을 새겨 넣은 듯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거칠게 들이쳤다. 바람 속에는 분명히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속삭임, 울음, 신음. 그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린 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들아, 내 죄를 네가 짊어지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마무리해야 한다. 피는 피로만 씻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피를 흘려야만 한다니. 그것이 곧 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신 잃어야 하는 걸까? 며칠 뒤 노인은 나를 숲속의 오래된 제단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마을 사람조차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무덤이 있는 자리였다. 나무들 사이에 돌로 쌓아올린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마치 수많은 재물이 태워진 자취처럼. 노인은 내게 작은 단검을 건넸다. 여기에서 선택해라. 내 피를 흘릴 것인지 아니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태워 바칠 것인지. 나는 손에 단검을 쥐고 떨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쓱쓱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숲 가장자리를 바라보았다. 검은 도포에 갓을 쓴 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제단 불빛에 비쳐 윤곽만 드러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서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나 자신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 나는 불붙은 횃불을 가져와 일기장 위에 가까이 댔다.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불꽃이 크게 타올랐다. 종이는 금세 검게 말려들며 타들어갔다. 불꽃 속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를. 아버지의 목소리와도 낯선 이의 목소리와도 같은 비명.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한 가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내 안에 묶여있던 사슬 하나가 끊어진 듯한. 불꽃이 사그라들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검은 도포의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는 내게 등을 돌려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도 그 눅눅한 흙냄새도 점점 옅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울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과연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잠시 유예된 것일 뿐일까? 노인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다. 너는 선택을 했다. 원한은 잠시 누그러졌다. 그러나 명심해라. 피할 수 없는 길은 언젠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승사자의 섭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노인의 말이 옳았다. 사자는 단지 뒤로 물러난 것뿐일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내 수명이 다하는 날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최소한 내 삶을 스스로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 그 밤 숲을 빠져나오며 나는 달빛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았다. 이상하게도 내 그림자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길고 검은 도포의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형상.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그림자가 나를 쫓지 않았다. 단지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만 이제는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더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나를 데려가기 위해. 나는 숲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삶이 조금 달라졌다. 무언가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내가 불태운 것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증명하던 일기장이었고 나의 과거이자 기억이었다. 그 불길 속에서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 대가로 얻은 건 자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였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도 나는 종종 그 그림자를 보았다. 분명히 내 발밑에 서 있어야 할 그림자가 가끔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내 몸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검은 도포 자락이 흘러내리듯 길게 늘어진 낯선 형상이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환상이 아님을 알았다. 고개를 돌려도 눈을 감아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밤이 되면 존재감은 더욱 짙어졌다. 방 안은 어두운데 구석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무겁고 날카로웠다. 마치 사냥감이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있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일기장을 펼쳤다. 다짐처럼 다시 쓰기 시작했지만 펜끝은 자꾸 떨렸다. 글자가 고르지 않게 삐져나가고 몇 줄을 쓰기도 전에 손이 저려왔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적지도 않은 문장이 일기장에 나타나 있었다. 검은 먹물 같은 글씨체로.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내 수명은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미뤄졌을 뿐이다.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펜을 떨어뜨렸다. 잉크가 번지며 종이에 얼룩을 만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창밖에서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일기장을 감히 다시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글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길을 걸으면 내 뒤에서 발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 여겼지만 인적 없는 골목에서도 그 소리는 이어졌다. 쓱쓱 발걸음. 내가 걷는 속도와 똑같이 맞추어 오는 발걸음. 공포는 점점 내 삶의 작은 틈까지 파고들었다.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다가도 불현듯 그 검은 갓을 쓴 형상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 섬광 같은 순간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곁에 있으면 그들에게도 불행이 옮겨갈까 두려웠다. 이상하게도 시간의 흐름은 예전과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시계 초침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하루가 한없이 길게 늘어진 듯했다. 특히 새벽 옆 잠들기 전의 순간은 몇 시간처럼 길게 이어졌다. 그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들었다. 낮게 울리는 북소리 같은 진동. 그것은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였고 내 귀에는 분명히 귓속말로 번역되었다. 아직이다. 그러나 고지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일도, 관계도, 나 자신도. 그러나 기묘하게도 나는 완전히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그 존재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남긴 원한, 그리고 내가 내놓은 기억, 그것들이 한데 얽혀 나를 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숲속 제단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인도 불꽃도 없었다. 오직 검은 도포의 자만이 내 앞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어깨에 얹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손길.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너는 이미 선택했다. 그러나 선택은 끝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동시에 수많은 음성이 겹쳐진 듯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끝은 정해져 있다. 너는 단지 그 끝까지 걸어갈 뿐이다. 꿈에서 깨어나자 나는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만은 덜했다. 마치 그 존재가 단순한 저승사자가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언젠가 나를 데려가겠지만 동시에 나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이 섬뜩하면서도 기묘한 위로가 되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내가 쓰는 문장과 그의 문장이 한 장 안에서 섞여 흘러갔다. 내 글씨체로 시작된 문장이 중간부터는 알 수 없는 검은 글씨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내 글씨체로 끝맺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실감했다. 글은 이렇게 이어졌다. 나는 너다. 나는 언젠가 내 숨을 거두러 오지만 지금은 내 곁을 지킨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곧 나의 순간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긴 했지만 공포 대신 이상한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쩌면 죽음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온 것이 아닐까. 단지 우리가 외면해 왔을 뿐.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다. 거리를 걸을 때 내 뒤에 겹쳐진 발걸음을 더 이상 애써 지우려 하지 않았다. 가끔은 발소리를 세어보며 걸었다. 하나, 둘, 셋, 넷. 내 걸음과 그 걸음이 완벽히 맞아떨어질 때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점점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이 존재는 두려움만의 상징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켜보는 증인이자 그림자라는 것을.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았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림자는 단지 지켜보고 있을 뿐 언젠가는 그 손을 뻗어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그 존재의 본질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날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달빛이 내 방 안으로 스며들던 어느 새벽, 나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렷하게 보았다. 내 그림자 옆에 선 검은 도포의 자. 그는 이번에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단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함께 감상하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했다.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 속에서 나만 박자에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불러도 반응이 늦었고 대화의 흐름을 붙잡아도 금세 놓쳐버렸다. 나는 이미 다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다. 내 옆에 걸어오는 그림자의 보폭, 그의 발걸음, 그의 침묵.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괜찮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내 곁에서 함께 듣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내뱉든 그는 다 듣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쩐지 나는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보다 그에게 들려주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방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벽에 걸린 액자 옆, 장롱 옆, 창문 그림자 속. 어디에서든 그는 서 있었다. 그 눈길은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단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없으면 오히려 공허했다. 나는 점점 그의 존재에 기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다. 거울 속에는 내 모습이 있었지만 내 뒤에 서 있어야 할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같은 크기와 같은 형태의 또 다른 인물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 얼굴이 드리운 어둠. 그는 거울 속에서만 선명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는 마치 그에게 기대어 서 있는 듯 보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곧 마음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피어올랐다. 마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그림자와 함께 살아왔다는 듯이. 날이 갈수록
시간의 감각은 흐려졌다. 낮과 밤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나는 종종 현실과 꿈을 착각했다.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나는 숲속 재단 앞에 서 있었다. 혹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도 상대의 얼굴이 뚜렷하지 않고 검은 갓을 쓴 형상으로 보였다.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맞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죽음이 서서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있었다.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발소리를 기다렸다. 그가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평온해졌다. 눈을 감으면 그의 발걸음이 내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의 박자 같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세상과 나 사이의 틈을 더 깊게 벌려놓았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처럼 들렸고 음식의 맛도 희미해졌다. 심지어 나 스스로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다. 손을 바라보면 손가락 끝이 투명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는 때때로 속삭였다. 너는 이미 반쯤 넘어왔다. 그 목소리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 같기도 했다.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동행이었다. 산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닿아 있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죽음도 같은 걸음을 내디딘다. 내가 웃으면 죽음도 나를 따라 웃는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나머지 본능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다. 내가 점점 그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내가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간극에서 흔들렸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완전히 그림자에게 기대어버리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또다시 밤이 왔다. 방 안이 고요해지고 창문 밖에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커튼이 스르르 움직였다. 나는 알았다. 그가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발걸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그림자나 거울 속에서만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힐 만큼 긴장했지만 동시에 그 긴장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와 눈을 마주했다. 얼굴이 어둠에 가려져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눈길이 분명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와 그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과 평온 사이에서 갈라졌다. 몸은 떨렸지만 영혼은 이상하게 안정되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에 도달한 것처럼. 그는 손을 들어 나의 가슴에 얹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그 손길에서 나는 심장 박동을 직접 느꼈다. 쿵쿵쿵. 그러나 그것은 내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었다. 그는 나와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직은 아니다. 제발. 그러자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끝이 아니다. 나는 내 곁에 또 다른 시작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묘한 해방감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삶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에서 나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내게 위안을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전보다 훨씬 강한 기운을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속이 납처럼 가라앉았다. 창밖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 나무 그림자가 벽에 출렁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와 있었다. 늘 그렇듯 검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깊게 눌러쓴 모습.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의 형체가 더 선명했다. 그림자가 아니라 분명한 살과 뼈를 가진 존재처럼.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를 보자 나는 발끝에서부터 서늘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은 공기를 갈라 방 안을 가득 채운 정적을 흔들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번졌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다. 아직 하지 못한 일들, 아직 전하지 못한 말들, 아직 끝내지 못한 삶의 조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괜찮다. 이제 놓아도 된다. 네 옆에 내가 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지금이 끝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더 가까이 내밀었다. 그 침묵은 모든 대답보다도 명확했다. 그 순간 나는 강한 유혹에 사로잡혔다. 그의 손을 잡으면 두려움도 고통도 외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삶이란 무게는 눈 녹듯 사라지고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인가. 그러나 내 안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목소리. 아직은 아니다. 너는 여전히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라졌다. 몸은 그의 손을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마음은 뒤로 물러서려 했다. 내 안에서 삶과 죽음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길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 눈길 속에서 나는 끝없는 어둠과 동시에 깊은 자비를 보았다. 그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선택은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하나 기억들을 불러냈다. 어린 시절의 웃음, 친구들과의 소소한 추억,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작은 꿈들. 그것들은 내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나를 붙잡았다. 나는 속삭였다. 아직 나는 남아있어야 해요. 눈을 뜨자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앞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손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물러가듯 정적이 흩어졌다. 그는 등을 돌려 창문 쪽으로 향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때가 되면 다시 오마. 그러나 그때까지는 살아라.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 그가 사라지고 난 방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내 심장은 오랜만에 자유롭게 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그림자의 기척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였고 동시에 위로였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내 삶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더욱 깊이 그것을 느꼈다. 우리가 웃고 떠들며 살아가는 매 순간 저 멀리 그림자는 함께 걷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했다. 나는 그와 함께 걷고 있음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언젠가 반드시 도달할 종착지를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가끔 아주 깊은 밤에는 여전히 그 발소리가 들린다. 일정한 박자, 흔들림 없는 걸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알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제 차례가 아니에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내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박동은 내 것이고 동시에 언젠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간다. 죽음과 나란히 걷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